윤여정 선생 같은 경우도 연세가 70이 넘었어도 저렇게 상을 받으시고 하지 않아도 될 경험이라면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거의 우주 대스타. 이준석 당대표 당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본인에게 편하고 만만한 당대표가 되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거 아닌가. 당심하고 민심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대세론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남성도 제가 1등 했고 여성도 1등 했고요. 60대 빼놓고 다 1등 했습니다.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과학 영재였죠. 반페미니즘의 최전선에 서서 여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구구에 불과하다. 날선 비판이 동시에 일고 있습니다. 대선 승리를 한번 멋지게 만들어 보이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젊은 야당 대 586 여당이라는 구도에 갇히지 않도록 길을 쓰고 쇄신의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눈썰의 손원재입니다. 최근 관심을 모았던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예비경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8명 중 본경선을 치를 5명을 뽑았는데요. 돌풍의 주인공이죠. 영선 1의 이준석 후보가 1등으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2등, 주호영 후보가 3등을 차지했고 홍문표, 조경태 후보도 함께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후보와 함께 세대교체를 주장하며 출마했던 김웅, 김은혜 후보와 윤영석 후보는 컷오프 됐습니다.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1985년생이죠. 만 36살에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건데요. 자, 6월 11일 한국 정치 사상 최초로 30대 원내 교섭단체 정당 대표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또 이준석 돌풍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준석은 누구이고 왜 돌풍의 주인공이 되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 당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여러 차례 1위에 오르면서 돌풍의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남성도 제가 1등 했고 여성도 1등 했고요. 60대 빼놓고 다 1등 했습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당원들의 지지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심이 민심과 따로 가지 않는다 이런 말로 승리를 장담했지만 이번 당대표는 사실은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요. 정말 짐을 잔뜩 실은 화물 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되거든요. 나경원 후보나 주호영 후보 등 중진 그룹에선 두고 보자고 했죠. 그런데 이번 예비 경선에서 당원 여론조사와 일반 여론조사를 합쳐 1위에 오른 겁니다. 대세론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 룰은 이번 예비 경선과 본 경선이 좀 다릅니다. 예비 경선은 당원 여론조사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게 돼 있죠. 그러나 본 경선은 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 비율입니다. 애초 이 후보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주호영 후보 등을 10에서 20%포인트 앞서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았죠. 그러나 당원 지지도는 아무래도 중진들에 비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32만여 명 당원 중 영남권 비중이 51%를 넘는 등 보수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당원들이 30대의 영선에 불과한 이 후보에게 마음을 열까 하는 의문이 제기됐던 거죠. 또 하나 이번 예비 경선에선 일반 여론조사도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을 대상으로 결과를 집계했습니다. 민주당 등 경쟁 정당 지지층의 이른바 역선택을 막는다는 취지인데요. 이 역시 이 후보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런 불리한 조건을 뚫고 1위로 본 경선에 오른 겁니다. 이 후보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5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원 여론조사에선 31%로 32%를 얻은 나경원 후보의 불과 1%포인트 차이로 2위에 올랐죠. 비록 당원 여론조사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긴 하지만 당심이 민심의 지지를 뒤엎을 정도로 이 후보에 멀리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점은 분명해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도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본 경선에선 당원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원 투표가 70% 반영된다는 겁니다.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선택된 당원이 전화를 받고 응답하는 방식이죠. 반면에 투표는 본인이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당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또한 큽니다. 중진 후보들이 영남권 중심 전통 당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경우
예비 경선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진 후보들이 단일화 등의 합종 연행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도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선 진출자 중 이 후보를 제외한 4명은 모두 중진 그룹이죠. 이들이 급진적인 세대 교체를 막기 위해 힘을 합칠 가능성도 남아있는 거죠. 반면 이 후보는 김웅, 김은혜 후보의 탈락으로 신진 세력 단일화를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계기를 만들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들도 결국 대세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만약 이 후보가 예비 경선에서 당심의 저항에 부딪혀 상승세가 확실하게 꺾였다면 몰라도 민심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심에서도 어느 정도 이를 따라가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본 경선에서 이런 흐름이 더욱 가속화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결국 이 후보가 최초의 30대 당대표가 될 수 있을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투표에 나설 것인가에 달린 셈입니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 그리고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보수 야당의 변화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는 점은 당원들도 전략적 투표에 나서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후보가 돌풍을 몰고 온 요인으로 개인의 능력을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보다는 보수 야당의 변화를 바라는 대중적 열망이 더 근본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관가해선 안 될 겁니다. 이 후보의 최대 강점으로는 높은 인지도가 꼽히죠. 이 후보는 36살이어서 40살 이상인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입문은 11년 차에 이릅니다. 2011년 26살 나이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발탁돼서 비대위원으로 화려하게 정치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 후보는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국비 장학금을 받아 미국 하버드 대학을 나온 과학 영재였죠. 정치 입문 당시에는 자격증 시험 문제를 제공하는 앱 등을 개발하는 작은 벤처기업을 운영하면서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습을 돕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공익단체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정치 입문 이후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3번 출마해 모두 떨어지긴 했지만 잦은 방송 출연을 통해 각종 현안에 직설적이면서도 논리적인 주장을 펴고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근혜 탄핵에 찬성해 유승민 전 의원 등과 함께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바른미래당 창당에 참여했고 최고위원을 지내는 등 원외이면서도 신진 세력의 대표주자로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태극기 부대 등 구구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쳐 많은 관심을 모았죠. 지난해 4.15 총선 뒤 당내 일부와 구구 유튜버들이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일으켰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음모론이 사실이라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강하게 받아쳤죠. 그 결과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를 각인시켰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2030 남성들을 대변한다면서 반페미니즘의 최전선에 서서 여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여성, 청년 할당제 등 소수자 우대 정책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등 극단적 경쟁 지상주의자의 면모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인지도와 인기를 끌어올리는 소재로 활용하는 모습을 두고는 우리 생각을 똑부러지게 대변한다, 이런 2030 남성 일부의 열광적인 지지와 젊은 구구에 불과하다, 날선 비판이 동시에 일고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유명해지고 보수정당 신진세대 대표주자로 이미지를 심긴 했지만 이것만으로 이 후보가 제1야당 당대표감으로 떠올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보수야당의 변화를 바라는 일종의 시대정신이 이준석을 통해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훨씬 많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시동을 건 보수혁신이 젊은 이준석을 통해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열망이 이준석 돌풍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대표가 되면 내년 3월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자신의 당선이야말로 국민의힘이 바뀌었다는 확실한 신호이고 정권 교체를 바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싫어 망설이는 중도층이 돌아서게 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제3지대를 고민하는 보수 유력 대선 주자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훨씬 쉬워질 것이다 주장합니다. 또 설령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의 경쟁력을 높여 이후 단일화 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원희룡 제주지사 등이 변화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이 후보 지지를 표명한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당내 경선을 통해 지지율을 결집시킨 뒤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에 승리한 사례를 대선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반대로 나경원, 주호영 후보 등은 유승민 개인 후보가 대표가 되면 공정한 대선 경선 관리가 보장되지 않고 결국 윤석열 총장 영입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죠. 물론 이 후보는 무슨 낡은 계보 타령이냐며 심판하겠다고 반격했고요. 그러자 또 나 후보가 특정 인물을 적대시하고 청산 대상으로 지목하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가는 길이다. 듣기에 섬뜩한 표현들이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말로 재반격하는 등 예비경선 막판에 난타전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누가 대표가 되느냐에 따라 대선 후보 경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겁니다. 이준석 돌풍은 국민의힘을 넘어 민주당에도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 야당이 젊음, 새로움, 변화의 이미지를 선점할수록 민주당은 586 중심 꼰대 정당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2030 세대의 민주당 이탈 흐름이 고착화하면서 대선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후보의 당선은 민주당에도 변해야 한다는 강력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당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을 마무리한 상태죠. 이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 민주당은 젊은 야당 대 586 여당이라는 구도에 갇히지 않도록 길을 쓰고 쇄신의 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이런 압력은 오는 9월로 예정된 대선 후보 경선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2030이 바라는 변화와 가치를 찾아 보여주기 위해 더 부지런히 고민하고 뛰어야 할 겁니다. 다만 이준석 돌풍이 국민의힘에 긍정적으로만 작용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후보가 젊다는 이미지 이상의 구체적인 정치 혁신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기회의 공정성을 2030의 가치로 제시하고 있지만 반페미니즘을 강조하고 할당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을 빼면 실제로 그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겠다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부동산, 코로나 대응, 양극화, 안보, 외교 등 국가 정책에 대해서도 뚜렷한 비전과 대안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정책 비전은 대선 주자들이 더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할 몫이긴 합니다만 정당과 그 지도부 또한 분명한 방향과 모습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 이준석 후보는 돌풍을 이어가며 한국 정치 사상 처음으로 교섭단체 정당의 30대 대표가 될 수 있을까요? 보수 야당과 나아가 한국 정치의 세대 교체와 변화의 충격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눈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